요거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주택 가격 상승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집이 몇 채건 상관없어요. 건강보험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누가 걱정을 해야 되냐? 네. 부모님.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내가 직장 다니는 아들 영식이가 직장 다닌다. 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여기 얹혀 있다가 갑자기 툭 뛰어나오면서 어느 날 어머니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막 30만 원, 40만 원씩 날라오고.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지금 대상이 된다고. 맞습니다. 네. 12월부터 18,000명이 18,000명. 떨궈져 나왔는데 네. 물론 이 기사에서는 네. 집값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피부양자가 탈락됐다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집값 오른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미치긴 미쳤는데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될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는 탈락되죠. 거예요. 집값 네, 때문에. 집값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아직까진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네. 2022년 7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네. 내년 7월 이후에는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실제로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이것도 사실 준비는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뭐 건강보험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거 뭐 6점 몇 % 소득에서 나가는 거니까 물론 월급 명세서 보면 기분 나쁘긴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 개인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월급의 몇 프로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서 점수화 시킨 다음에 여기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꽤 부담. 직장 근로자들이 내는 건강보험이 있고 이제 지역 가입자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뭐 피부양에서 탈락하시거나 네. 뭐 자영업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훨씬 많이 내잖아요. 훨씬 많이 네, 냅니다. 직장인들보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건강보험료가 진짜 세금보다 더 무시무시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자,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에 크게는 이제 건강보험료 두 가지가 있죠. 네. 지역가입자라는 게 있고 직장가입자라는 네. 게 있고, 직장가입자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피부양자는 여기에 이제 얹혀 계신 분들인데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으면 보험료를 안 냅니다. 네. 뭐 흥분의 식구, 흥부만 누군가 가가지고 어디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한다? 그럼 줄줄이 자녀가 뭐 10명이든 11명이든 12명이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활동을 못한다라고 간주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 낼 돈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큰아들이 네. 회사 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맞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네. 느낌인데 이분들이 그럼 부자야. 부자면은 보험료 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네. 당연히 부자면 내야 되는데 그 부자의 기준, 낼 수 있는 기준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네, 그 네. 기준이 점차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네. 집값이 그럼 얼마나 오르면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되느냐? 네. 자, 재산은 자동차를 제외한 걸 따집니다. 네. 주택과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왜 자동차는 왜 제외하냐? 이거는 따로 평가해요. 네. 건보를 따로 매겨요. 네. 지금 지역가입자시죠? 직장 가입. 직장가입자세요? 인데 아마 더 나올걸요. 부럽습니다. 맞아. 저는- 이게 직장가입자인데 네. 직장가입자면 월급에 비례해가지고 건보료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다른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또 부과가 돼요. 네네.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내시게 될 텐데 네. 자, 여기에 이제 얹혀있는 지역가입자가 집을 비싼 걸 갖고 있거나 소득이 생기면 여기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사업소득은 그냥 생기면 바로 탈락이에요. 생기면 바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분,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과표가 얼마냐. 네. 과표가 그런 이제 다른 부동산도 9억이 넘으면 9억이 넘으면 탈락을 합니다. 근데 과표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컵을 1억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뭐 공제 가끔 이거 오래됐으면은 감가상각해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그럼 세금 내야 될 기준 얼마 이렇게 네.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도 처음에 샀을 때 3천만 원이지만 쭉쭉쭉쭉 깎여가지고 자동차 세금 네. 줄어들고 재산 집도 내가 10억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이것저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죠. 근데 네.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집에 대해서는 10억에 샀다고 해서 시세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시가가 실제 시세보다는 요 밑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현실화 시키겠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고 23년까지인가? 30년까지. 예.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간다. 계속 조금씩 올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시가와 시세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야 이거 이럴 거면 뭐하러 해 공시가라는 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리는데 지금이 네. 약 70% 정도예요. 네. 아파트의 경우. 네네. 아파트의 경우는 한 70%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시세 10억짜리의 공시가는 7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7억짜리 공시가에 대한 과표는 얼마냐? 주택은 이거의 60%를 잡습니다. 그러면 7, 6에 42, 4억 2천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과표예요. 네네. 4억 2천. 이 과표가 9억을 넘어가면 네. 그때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70%한 거가 9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70% 한 거고. 그럼 이걸 역산해 보면 얼마냐면 엄청 비싼 것 같은데. 대략 한 20억 정도? 아. 그럼 20억에 70%면 27에 14, 14억, 14억에 60% 그죠? 네. 그러니까 시세로 한 2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네.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정도면 탈락시켜도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있죠. 아니 나는 20억이 뭐야? 그냥 집도 없는데 네. 집도 없는데 야 2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은 그거 좀 팔아가지고 15억짜리로 가도 건강보험료 평생 내고 한 200년 살아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나는 소득 하나도 없고 그냥 네. 나는 5억에 산 집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20억이 돼버렸어요. 네. 저는 평생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이 지금은 한 20억 정도다. 네. 그런데 지금 이 20억이라는 것도 소득이 없을 때를 기준할 때예요. 그러면 소득이 없을 때. 네. 지금 개나소나 20억이라고 하는데 네. 20억짜리 집이 우주 최강 학감자님 20억 정도면 건보료 내세요. 이러는데. 그쵸. 아니, 사실 제가 생각해도 뭐 이게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뭐 조그맣게 창업을 했어. 네. 쇼핑몰에 바로 그냥 지역 가입자 돼가지고 네네. 막 나오는데 세금이. 맞아요. 근데 소득이 없는 20억 예를 들어 뭐 노 부부라고 하면 안 내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는 의문이 있을 수 분명히 있어요. 있죠. 한 푼도 안 낸다는 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피부양자로 되게 되면 아예 건보료를 안 내는 거죠.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라는 소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 네. 사실상 지역 가입자한테 그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데 20억 그래 좋아. 아파트 나는 20억은 안 돼도 한 10억짜리에 살면 이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 7월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 기준이 내려와요. 얼마나 내려오냐면 아까 소득이 있으면 조금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9억이에요. 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9억이 아니라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네, 5억 4천인데 이게 이제 당장에 내년 7월부터는 3억 6천으로 내려와요. 3억 6천이면 확 내려오네요. 네, 이제 현실적인 수준은 눈높이까지 와버렸죠. 3억 6천. 요걸 계산하면 한 8억 네. 5천짜리. 8억 5천. 시세 8억 5천짜리 주택이면은 연간 합산 소득이 소득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지금 평균가가 9억이 넘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의 아파트에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난 아예 소득이 없으니까 뭐 그렇죠. 용돈 받을 게 없으면 뭐 소일거리라도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소득이 잡혀버리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예, 여기에 소득은 국민연금도 포함이에요. 국민연금이요? 네, 국민연금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에 야 이거 뭐 없으니까 나 좀 일자리 좀 구해야지. 물론 이제 직장 다니면 상관없죠. 네. 그런데 뭐 나이 70, 80이신 분들이 사업 소득을 한다, 네. 사업 소득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 국민연금 주시는 거랑 지역 가입자로 내가는 걸 따져보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뭐지? 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나중에 원룸이나 좀 한 조그만한 거 두 네. 채 세 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임대료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조금 하면서 한 달에 생활비 한 150만 원 벌어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요거 받아가지고 내는 건보료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내년 7월이 되면 시세 8억 4천 정도. 네. 그리고 사실은 내년 7월에서 시세 8억 4천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계속 계속 올라갈 올라가니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더 낮춰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한 4,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한 6억대 5, 6억, 수준이 네, 그럴 수 수준이면 막 서울의 빌라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그때쯤 되면. 빌라의 또 현실화율은 한 50% 초반 수준에 하긴 또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네.
어떻게 보면 빌라가 나중엔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따지면. 그러면 내가 노부부면은 빌라로 가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가격을 10억이냐 뭐 5억이냐 8억이냐 이걸 나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내 명의로 된 네. 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을 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집이 얼마야?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부부는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지분이 얼마야를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8억, 9억짜리 집을 부부가 쪼개가지고 갖고 있으면 이건 4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또 안전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나 준비할 게 있다, 집을 산다,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이 네. 그런 수준의 얼추 육박을 해 있고 네. 그 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꼼꼼하게 좀 점검을 미리부터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공동명의는요 네. 우주 최강 네. 핫감자님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다. 예,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10억짜리 집을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아이고 이게 공동명의가 좋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랑 쪼개가지고 5억의 아버지. 지분만큼을 아버지한테 주면 이 취득세 내죠. 그렇죠.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가 취득세는 나오죠. 엄청 세죠. 한 네. 4% 정도 되나요? 이제 5, 4, 그러니까 20 네, 그것도 내고 앉은 자리에서 취득세 내고 증여세는 뭐 5억 정도니까 면제 그건 받을 없죠. 거고, 예, 면제죠. 없죠. 근데 나중에 근데 상속될 때 이제 증여받은 거 5억 있으니까 이래저래 또 이 네. 고민이 되실 테니까 네. 네. 그러면은 아들한테 줘야 될까? 그냥 아들 딸한테 줘버려야겠네.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럼 거기 또 그 1주택자가 또 되지만. 아 증여요. 네. 주택을 그래서 뭐 증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의 지분을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사실 가장 쉽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네, 취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가장 네.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위장 취업은 안 되고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은퇴 이후에도 조금만 속일 거라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직장 가입자로서.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출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어느 정도만 채워가지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죠. 네. 가장 좋죠. 그러니까 결론은 쉬지 말고 네. 취업을 해라. 네. 취업을 해라라는 정책처럼 보이네요. 근로를 모든 수준에서 요즘에 이제 또 근로장려금 신청받고 있던데 네. 근로를 장려하기는 합니다. 네. 장려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형평성의 문제는 있긴 해요. 지역가입자분들하고 네.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옛날에는 이제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이 거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느낌이죠. 소득세로 신고되는 건 연간 3천만 원인데 페라리를 몰아? 그러면은 네가 소득이 이거보다 숨겨놓은 소득이 더 많을 텐데 네. 라고 간주를 하고 비싼 집이나 비싼 차에다가는 건강보험료를 더 물리는 게 이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영업자분들 아니 어디 가서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 가지고 슈퍼 가서 뭘 사더라도 담배 하나를 사더라도 카드를 계산하는 그렇죠.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그만큼 투명해지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그 전 정권에선가 한번 건강보험료 한번 이거 개편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는 다 투명해졌기 때문에 다 그쵸. 옛날 지금 사실 주먹구구로 하잖아요. 뭐 차 있는 거, 뭐 집 뭐 있는 집 거. 있는 거 이런 걸 해서 넌 대충 얼마 부자야 해서 막 그렇죠. 때리는데 네.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어떤 뭐 소득이나 이런 걸로 하자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소득 기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재산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보완됐죠. 옛날에는 뭐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수 있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또 달랐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것도 여자는 돈을 좀 덜 번다?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래요? 웃긴 아. 은근히 우리나라 법에서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이제 네. 앞으로 보면 이제 소득 기반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건강보험료가 집을 갖고 있어서 소득이 조금 있다면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 그게 네. 내가 더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그래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비 해야지라는 생각이 그냥 쭉 갔는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건보료가 아마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어요. 네. 내가 서울에 집을 한 뭐 그때 가면 가격이 오르겠지 한 5억짜리 뭐 8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한 달 건보료가 얼마인지 예상이 나오는데 한 2, 30만 원 나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봐도 맞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이제 지출이 더 생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건보료의 무서운 점은 매달 내는 겁니다. 그렇죠. 매달 내고 이걸 안 내게 되면 제약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준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만약에 내가 집을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네. 한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소득도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가 이제 납부가 되겠죠. 네. 부과가 막 되겠죠.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10억짜리 집인데 한 7억 대출이야. 네. 그래서 이자도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3억밖에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이건 좀 저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구멍이거든요. 네. 안 쳐줍니다. 대출은 쳐주지 않아요. 대출을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인데 9억 9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너는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로 보는 거예요. 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 10억짜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대출 9억 9천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1,000만 원만큼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 재산은 대출 빼고 순 자산은 요만큼이라고 할지언정 이만큼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과 기준은 내년 7월부터는 이것도 바뀌어요. 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한해서는 그 자기 주택과 그 다음에 보증금이라고 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 부분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이건 그래요? 보험료를 낼 때만 이러고 네. 피부 양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대출을 안 쳐줘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평가할 때는 대출 안 치고 10억 중에 대출 아니에요 10억이에요 해가지고 피부 양자에서 탈락. 그 다음에 이제 건보료를 매길 때는 10억 중에 대출 있네요 빼주고. 이건 뭐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우선은 최대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조금 깎아준다. 네. 우선 다 들어와. 우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깎아줄게. 네. 근데 이것도 뭐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피부양자로 남아 있으려고 일부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출 이자 내는 게 차라리 건보료보다 싸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럴 있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가입자로 한번 전환되게 되면 그 건보료가 무시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진짜 이 세금이라는 거, 뭐 이것도 준주세니까 이런 거 네. 피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네, 근데 우리 건강보험료는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바뀌어왔던 추세고 네. 사실은 뭐 이번 정부나 전 정부나 앞으로의 정부나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건강보험료 재정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네. 거고 그걸 걷는 수입 대비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뭐 미국 같은 거에 맹장 수술 걸리면 거의 몇 천만 원 나가는 수준인데 우리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 재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선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서 그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네, 하긴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네. 다 같이 많이 내는 거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내가 너보다 더 내야 되냐? 이거는 용납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더 덜 버는데 그러니까 재산도 돈을- 내가 덜 있는데 재산도 없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못 참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네.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우리도 이제 건강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런 정책들도 이번을 통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놓고 봤을 때 직장가입자는 100억짜리 집이 있거나 뭐 건물이 있거나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해요. 그냥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3, 6, 18만 원 중에 9만 원만 네가 내세요. 이렇게 네. 돼버리는데 만약에 이게 지역가입자다라고 한다면 야 네가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을 수 있어? 그건 다 소득이 높은데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네. 해가지고 이걸 소득으로 자꾸 부과를 하는 그런 네. 컨셉이거든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약간 한 70년대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거 뭐 못 찾으니까 네. 다 현금이고 막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으면 결국에 뭐 나중에 뭐 양도세든 뭐 상속세든 증여세든 그렇죠. 어차피 또 낼 거니까. 네. 그때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은 네. 굉장히 칭찬받았을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소득이 없는데 그 비싼 집에 살면 그거 소득 뒤로 꽁친 거지. 그렇죠. 잘 생각했다. 그래 재산에도 부과하자 이랬을 텐데 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건강보험 같은 거는 이제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이 좀 적으시면 자산이 많더라도 당장 뭐 낼 여력이 없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준비를 해야 될 거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요건 중에 집값에 대한 기준이 내년 7월부터는 또 낮아지니까 혹시나 주택을 취득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피부양자로 있어야 될 분들이 그렇게 있다면 명의를 처음부터 아예 나누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양자 요건은 그렇게 반반씩 재산을 보긴 하지만 한 분이라도 탈락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부부가 아 부부가 또 같이 가요? 같이 움직여요. 무조건 한 세대로 봐요. 그것도. 그러면 그래요. 네, 재산을 볼 때는 네. 각각 평가를 하는데 네. 둘 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이건 한 몸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들어와. 어떻게든 너 같이 들어와네. 그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한 몸으로 같이 아니, 움직여서 저 일하고 있는 너도 들어와. 우선 들어와. 들어와서 네. 깎아줄게. 맞습니다. 야 그렇게 쉽지 않네. 네,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사실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집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노인이 되면 집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병원 같은 데로 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좀 휴양 시설로 가셔야 되는지 뭔지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직장 직장을 얻어라. 직장을 얻으셔라. 직장을 아니,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팔순잔치 하셨는데 좀 또 취업하러 가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 부익남님께서 성공을 하시면 그런 우리 노인들을 위한 무슨 뭐 시니어 주식회사 시니어 그래서 뭐 그 이렇게 4대 보험만 해주는 사대보험 근데 그거 너무 편법이잖아요. 일 좀 시켜주세요. 일도 시키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해서. 너무 오늘 몸이 안 좋다고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봉사 돈 받으면서 봉사하고 그럼 이건 봉사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직장이 좀 쉽지 않네요.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여간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취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새로운 사업. 알겠습니다. 시아버님 80이신데 보험료 때문에 회사 나가세요. 아이고 시아버님이 8순이신데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회사 때문에. 나가신다. 요즘에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그 세금이랑 예. 이런 보험료가 꽤 나오니까. 그렇죠. 노년에도 아무리 뭐 공제를 해줘도 나오니까 일을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무언의 압박.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피부에 와 닿으면 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법이 바뀌고 개선이 되겠죠. 네.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군대 다닐 때, 네. 군대 있을 때 결국에 내가 병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병, 2등병 때 좀 고생하잖아요. 네. 근데 병장 되면 좀 쉬겠지 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다 같이 내무반이 평등화 해가지고 네. 다 같이 이거 걸레질을 하는 거는 2년 다 고생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노인분들은 좀 깎아주고 소득 부분 좀 깎아주고 그렇죠. 이쪽에서 먼저 좀 내고 문제는 그게 우리가 맞지 않을까. 인구 구조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무조건 들어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거라도 안 걷어놓으면 나중에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다예요. 우리가 다 늙었을 때 그때를 대비를 한다면 네. 지금은 나 병원 안 가라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이제 뭐 청년 한 3명이 뭐 노인 7, 8명씩 막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네 선진병영 알겠습니다. 네. 한숨이 푹 나오세요. 뭐 질문 같은 거 네, 있으면 궁금하시면 좀 받고 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클럽 만들어 주세요, 부익남님. 저거 만들어 달라는 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짜로 직장 아유, 100인 오. 100명 고용하는 주의하신 그렇게 그런데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 설명회 하면서 오, 직원으로 앉혀놓고 이런 거 해달라는 게 아닐까. 네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네,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 구해준다고 하면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예, 노인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지원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원자가 많으셔가지고 네. 그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소득이 없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네. 소일거리 하러 가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노인 그러면은 일자리도 그 공공근로 한 것도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겠죠? 잡히죠.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잡히니까? 잡히죠. 잡힙니다. 그럼 혹시 그냥 민간연금은요? 민간연금은 또 안 잡혀요. 그건 안 잡혀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웃긴 게 뭐냐면 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소득으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차익은 상관없는다. 이제 2025년부터 또 생기는 거야. 3년부터 생기는구나. 배당 많이 해주는 주식에다 네. 넣어놔가지고 한 5억 정도 넣어놓고 20% 20 그러면 한
어유 1억에 10%, 한 2억에 5%, 2억 정도만 넣어놔도 5% 정도 배당은 충분히 나오잖아요. 네. 2억 정도 주식에 넣어놓고 연간 5% 배당 받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연간 받는다. 네. 1,000만 원을 만 원이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이 1,000만 원 전체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네. 이렇게 소득으로 잡히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 배당 가지고 좀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용돈처럼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30만 원씩 네. 내라고. 그런데 웃긴 건 이 돈을 연금에다가 넣어놓고 네. 연금 보험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연금으로 타면 이건 또 안 잡아요. 연금은 안 돼. 안 돼요. 연금은 또 개인 연금이라서 이건 금융상품을 연금 쪽으로 바꿔가지고 그렇다고 연금 가입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상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넣어놔가지고 발생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이거는 소득으로 잡는데 네. 보험사에 넣어놓은 게 발생하는 소득은 이거는 소득으로 안 잡는 건 이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잡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국민연금은 강제인데. 네. 이거 그래서 개인연금을 개선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얘도 들어와. 얘도 들어와야죠. 아 그렇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아. 막 100억 정도 있어. 이거 아. 주식에 넣어놓으면은 혹은 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 받는 거 이걸로 소득 잡히니까 그럼 보험에다 놔야지. 수수료 떼고서라도 그럼 소득으로 안 잡는데. 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도 조만간 들어오겠구나. 들어가야죠. 이런 거 들어가, 잘못된 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게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다 들어와야 돼요라고 지금 점점 좀 마음이 좀 가고 그렇죠. 있어. 뭐 또 바뀌겠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네. 되는 부분이고요. 아 배당이 1,000만 원이면 얼마나 부자인가요? 아니요. 연 1,000만 원인데. 연 1,000만 원, 연 1,000만 원. 그러니까 월 90. 2억 정도 있으면 요즘에 그 미국 주식,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네.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들 있거든요. 리츠들. 그게 한 10에서 11% 정도 나옵니다. 아, 연간 배당이. 그리고 네. 1억 넣어놔도 1,00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저도 많이는 안 하는데 그냥 소소하게 네. 뭐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거 그거예요. 용돈 아껴가지고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뭐 술 안 먹고 이런 거 5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거 집어넣고 사면 이러면 배당이 한 21일부터 29일쯤 하면 문자가 막 날라옵니다. 매달 또 월 배당 해주는 월 배당 것도 해주는 있으니까. 것들. 그러면 뭐 0.43달러 입금. 어제도 보니까 날라왔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0.43. 0.43달러면 뭐 우리 돈으로 한 500원 될래나? 그거 어디에요? 꽁돈 500원 아, 그렇죠. 네, 네. 아, 그런 것들 그냥 소소한 거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풀려나가야죠. 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조금 있으면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직 멀었어요. 넘어가면 그때 고민하겠지만 아직 멀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소득을 뭐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해두시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발목 잡는 게 건강보험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네. 미리 알고 계셔야. 그래서 엉뚱하게 부모님들 괜히 노후 대책으로 가진 돈 모두 털어가지고 원룸 월세 네.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다, 600만 원 띡 이것저것 공제하고 한 달에 건보료 한 20씩 나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더 무서워요. 티커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티커 REM이나 뭐 RA 뭐 이런 것들. 그래요? 이게 갑자기 지금 미국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네. 티커가 REM REM이나 우리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검색할 때 삼성전자 찾으려면 뭐 삼성전자 이렇게 치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검색창에다가 그 약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티커라고 부릅니다. 뭐 닉네임 같은 거죠. 네, 닉네임 같은 일종의. 거예요. 애플도 사실은 애플이라고 치면 안 나오는데 네. 요즘은 해외 주식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애플 쳐도 나오는 거고 그 티커가 이제 그런 약자 같은 건데 네. REM, RA 뭐 이런 것들 찾아보고 요즘에는 블로그 잘 돼 있어가지고 월배당 ETF 검색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미국 주식은 막 7%, 8% 많이 줘요. 막 10%도 주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가 배당이 짠 거지. 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넣어놓고 발생하면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도 우리나라 배당 소득과 동일하게 합쳐서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따로 매겨도. 네. 그래서 그것들 너무 높아지면 기분은 좋겠지만 세금 세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건보료도 내야 되고. 네. 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것들 또 있으신가요? 종부세 얘기도 뭐 다음 주에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이제 종부세 지금 조만간 날라오잖아요. 네. 그죠. 지금 저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근데 그래 안 내본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런 지금, 느낌이 들어요. 네. 나도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배부른 소리 하는데 그럴 수 네. 있죠. 네. 근데 종부세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날라올지.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12월에 나오니까. 아이고야, 그러네요. 네. 그것도 그냥 한번. 뭐 지금 신문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종부세 얼마나 나올까 지금 가슴 콩닥콩닥 뛰시는 분들 네. 많다고. 네. 종부세가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자 될 일만 남았으니까. 네, 너는 진짜 우리 같이 종부세 내는 그날을 위해서 아. 열심히 노력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다음 주 주제 같은 걸 만약에 네.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아니 다뭐 여기- 미국 리츠를 물어보네. 네. 그거 하시는 거 공개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뭐 아, 그래요? 왜? 뭐 REM이나 RA나 뭐 지금 이름이 나도 사볼까? 딱 생각이 안 나는 괜찮아요. 10%면은 배당락 없어요? 배당락 팍 떨어지는 거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요? 거의. 10%면 할만한데. 할만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연금 붙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보험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보험 그런 거. 네, 보험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우리가 용돈 아껴서 네. 저도 용돈 한 달에 40만 원 정해놓고 쓰는데 40만 원 다 못 써요. 시간도 없기도 하고 아껴 쓰고 네. 그 아껴 쓴 거 한 5만 원, 10만 원 아껴가지고 그런 거 사요. 그런 계속 배당 많이 주식을. 해주는 주식 이렇게 네. 사면 연말 그 월말 되면 기분 좋아요. 네. 띵동띵동 문자 날라오는데 뭐 이렇게 귀엽게 0.43달러, 0.2달러 이러면 이게 달러라서 네. 딱 우리 돈 얼마지 이것도 감이 안 오고 맞아, 감도 안 오고 그냥 돈 들어왔네. 이거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문자가 일주일 내내 거의 날라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놓으면 그러네. 여러 가지 사놓으면 근데 증권사도 분산을 해놓으면 똑같은 주식이라도 키움에 하나 있고 뭐 NH투자증권에 있으면 여기서 문자 따로 오고 여기서 문자 따로 와서 그런 기분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로또를 살 바에는 저 같은 경우 저는 로또 절대 안 사요. 배당주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로또야말로 그거는 진짜 운에 모든 걸 맡기는 건데. 네. 그리고 배당금을 또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외 계좌 있으면 그렇게 들어온 달러가 어느 정도 또 쌓여있어요. 그걸로 모아가지고 또 한 주 사고 한 주 사고. 그래요. 신속 통합 재건축 이거 다음 주에 해볼까? 신통. 네네. 신통 그러면 한번 그런 할까요? 것들과 종부세와 종부세도 이제 다음 네. 주 있으니까 종부세 신통 네. 뭐 이 정도. 네. 김용준님께서 연금저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연금저축은 해야 되는데 연금저축 하려면 펀드로 하시고 보험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보험 같은 거 연금보험 이런 거 제발 그거 한번 제발 할 수 있을까요? 예. 연금보험. 얼마든지요. 예.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한번. 이거 하면 진짜 욕 많이 먹는데. 이제 감수하고 늘 늘 여기 얼굴에 이렇게 스티커를 네. 붙여가지고 이럴 때마다 목소리 변조해드릴까? 참 아니에요. 뭐 어차피 많이 팔려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상품 자체가 나빠요. 네, 연금보험이 제발 하지 마세요. 참 그런 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다음 네. 주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변액 얘기는 뭐 변액 뭐 뭐든지 네, 해드릴 수 변액이든 있는데 뭐 아이고, 그러면- 질문이 그런 거에 많이 있으시네요. 네. 보험 쪽에 사실 많은 분들이 돈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 다음에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그 소고기라도 먹었으면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진짜 저기 어디 뭐야 롯데타워 어디 몇 층에 가면 좋은 음식점 있다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경험이라도 남죠. 이거는 그냥 보험사 좋아하는 일이에요. 수수료 다 빼고 뭐 이것저것 가만히 나중에 보면 보험사가 돌려주겠지 하면 원금도 안 되는 돈. 화폐 가치 물가 상승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보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좋은 보험이요?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거.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큰 사고 났을 때 내가 큰 돈 나가는 거 막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하지만 사고 안 나면 이건 버리는 돈이니까 네. 보험이라는 건 최대한 적게 써야 돼요. 맞아. 뭘 최소한. 하든. 그리고 돈이 많으면 저 같은 보험가입 안 해요. 네. 건강 관리하지 그 돈으로. 그지 않아요? 저도 지금 그 돈이 없으니까 가입하는 거예요. 안보험 이런 건 건강 관리 할 돈이 그만큼 막 맨날 누가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안 좋네요. 뭐 어디가 안 좋네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다 덜컥 걸려버리면 그건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조금씩 내는 거지. 돈 많으면 그걸로 해요. 연금보험, 그러니까 보험 얘기들이 많이 물어보시네. 다음 주에 한번 그러면 종부세와 어쩌다가 이제 보험 보험으로 한번. 네네. 원래 또 그쪽이 또 전문이시니까. 그쵸. 금융상품은 또 제가 전문으로 까죠. 또. 네, 재무 설계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상속세요? 상속세는 솔직히 너무 소수야. 네, 맞아요. 너무 소수여서. 만약에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살아계시고 부모님 자산 10억 정도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상속세가 걱정되실 정도면은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 상속세 저도 꽤 많으시네요. 네, 상속세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러면 다음 주는 그러면 우선 뭐 종부세와 종부세 정도는 네.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거 많으니까 한번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미국 주식 ETF로 해서 대당. 그래서 그것과 묶을게요. 그럼 연금 대신 뭘 하란 말이야? 아, 따박따박 그렇지. 모아. 아, 그러네. 돈 뭘로 모아? 네. 뭐 집사? 그렇지. 20만 원으로 뭐 이런 뭔가 저축은 해야 되니까. 아, 그런데 그러네요. 그 대안이라도 좀 그런 드리고. 걸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보험하고 뭐 종부세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다면은 또 네네네. 긴급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오늘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